자,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4.5 재보궐선거 결과 짚어보면서 오늘 정치인사이드 시작하죠. 네. 자, 울산 교육감은 진보 성향의 천창우 후보가 당선됐고요. 울산 남구의 고의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근데 울산 남구가 지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대표 지역구잖아요. 네. 이 지역에서 김기현 대표가 4선을 했고 울산시장도 했었는데 교육감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에서 패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감 선거는 정당과 상관없는 걸로 되어 있지만 네. 상관이 좀 있거든요. 이제 아예 없는 건 그런 아니죠. 배경이 있고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두 번째 큰 배경은 지금 이제 정계나 이렇게 흔히 알려져 있는 게 뭐냐면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도 일당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일당은 중도 무당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도 싫고 저쪽도 싫고 하는 중도 무당층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일당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진짜 정당 두 개는 2등, 3등 정당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소위 정치에 대한 불신, 혐오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어쨌든 선거에서 좀 패배를 한 그런 그 분위기니까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이 너무 그 친윤으로 짜여져 있는 그런 구성이 네. 국민 유권자들이 볼 때 그렇게 막 마땅치 않은 게 분명히 분위기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책 실패들이죠. 굉장히 뭔가 좀 툭 내놓았는데 좀 뭔가 실수가 있는 것 같고 하는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그렇고 또 외교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현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져서 이번에 분명히 김기현 그 현 국민의힘의 대표가 그 지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저런 성적 혹은 득표를 거뒀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자,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도 김경민 국민의힘 후보가 8%. 네네.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을 많이 들였는데 이 정도 득표율이 나왔다는 거는 의미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전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런 대선인가 그 선거에서는 보다 네. 지금 2분의 1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호남 지역에서 뭐 승리하는 그런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10몇 프로 정도는 항상 이렇게 득표를 해왔는데 10%훅 내려가는 그런 득표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남 쪽이나 이런 데서의 그런 실망도 강하지만 네. 호남 쪽에서도 더 이제 희망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거죠. 네. 그전 같은 경우에 그 여수 순천 지역에서는 그래도 이 보수 쪽에서 한 자리 정도 차지할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다가오는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아예 꿈도 못 꿀 현재의 그 전제를 한다면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굉장히 반성을 좀 많이 하고 새롭게 좀 하는 게 필요하죠. 자, 그렇다면 수도권은 안심할 수 있을까요? 뭐 안 되죠.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고요. 또 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주택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지금 현재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이 몰려 있잖아요. 네. 근데 현재 경제 사정이 풀리지를 않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전에 뭐냐면은 69시간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69시간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그 표도 지금 현재 쑥 들어가 버린 그런 상태이니까 지금 딱 1년 정도 그러니까 내년 4월 10일이라고 보면 1년 남은 거죠. 그죠? 내년 4월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1년 동안이 사실은 이런 그 속설이 있어요. 선거가 있기 1년 전의 민심이 1년 후에 선거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 보면은 정말 큰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좋게 받아들이면은 완전히 강한 경고를 받았다 이렇게 봐도 되죠. 네. 자, 윤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 보죠. 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네. 양곡관리법 제2요구에 나섰습니다. 네네. 명분은 농정 목표에 반하고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포퓰리즘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그건 또 뭐 이 보수 정당으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좀 있기는 했어요. 이를테면 쌀 생산을 해서
그 팔리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서는 정부의 재정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전에는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는 이제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거부권에 대해서 이해는 됐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 몇 시간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이런 것들을 거부했지만은 훨씬 개정된 네. 그 정부 여당 입장에서 훨씬 개정된 안을 지금 그 해당 부서에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를테면은 K푸드를 활성화한다든지 요즘 또 천원 학식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원 학식을 대폭 늘려가지고 대학에서 아침 식사를 통해서 쌀 소비를 늘린다든지 네.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안들을 지금 그 해당 부서에서 주관 부서에서 내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챙겨보면서 그게 훨씬 더 실용성이 있는 건가 아니면은 거부한 게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세밀하게 따져보는 것이 정치가 바로 혹은 정책이 바로 가게 하는데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의 조수진 최고위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 이 얘기는 비판을 받고 있긴 해요. 국민의 비판받아야죠. 생각에 전환이 네.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당내에서도 좀 부적절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지금 뭐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말을 자꾸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있어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에게 잘 보이거나 아니면 친윤 쪽에 잘 보이거나 내가 확실히 친윤이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하여서 그 거부권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쌀 소비를 제대로 시켜서 거부권 행사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양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쌀 소비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냥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는데 그 아이디어를 막 뱉어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대통령을 위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재명 대표 공천권을 쥐고 있는 분들을 물론 대통령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친윤이 공천권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이제 좀 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인데 이런 것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수준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입을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당뿐만 아니라 자기가 위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결국 마이너스를 주기 때문에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케이스죠. 네.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 네. 좀 듣고 좀 많이 씁쓸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네, 운동일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여기서 내용 마무리하고 이번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봅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일본 후쿠시마로 갑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항의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건데 민주당 의원들의 방일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해야죠. 사실은 그 대통령도 일본 다녀오고 난 다음에 그죠? 네. 그런 거는 안 된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다.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한국 보고 사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게 언론에 나왔었거든요. 그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는 네. 특히 이제 우리 부울경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 수산물의 많은 부분이 부울경 쪽에서 혹은 호남 쪽에서 이렇게 공급이 그렇죠. 서울로 노량진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간이 걸리면은 결국은 후쿠시마에서 나온 그 원전수가 태평양을 끼고 돌아가지고서 이 남해뿐만 아니라 서해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 보면은 이게 단순히 부산 문제가 아니라 남해안 전체의 문제가 되는데 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IAEA가 일본이 이걸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국제 정치를 볼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기구에다가 누가 많은 돈을 대고 기여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 WHO의 수장을 맡고 있던 사람이 이게 중국이 WHO에 돈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어떤 기관이 말하는 것을 신뢰해야 되지만 과연 신뢰할 수 있을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IAEA가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철저한 기준을 가져야 되고 우리 이익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 건강을 챙겨야죠. 그런 점에서는 뭐 민주당 의원들이 가가지고 일갈하고 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뒷배경도 좀 알아야 되는군요. 그럼요. 네, 그 협회나 단체에다가 항상 이 사람은 모든 누군지. 정책이나 움직임에는 네. 밖으로 나오는 거를 갖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불필요하거나 혹은 오도된 말을 하는데 그 뒷배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자, 이어서 오늘은 멀리 네. 미국 정치 현안을 좀 다뤄보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됐어요. 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이런 대통령의 기소인데 그동안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신기해요. 네. 기소할 만한 일을 하신 분들이 없죠. 없었죠. 이분은 화려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좀 그런 약간 그런 사이드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어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서 돈을 가지고 입막음을 했고 음흠. 그 돈이 개인의 돈이 아니라 어떤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사업체에 의하여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그 죄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소를 한 겁니다. 네. 자, 이번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시작일 뿐이다. 네.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트럼프 인기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많이 깔려 있는 바이든에 거죠. 대한. 네. 특히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미국이 뭔가 중국에 대해서나 중동에 대해서나 러시아에 대해서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하여서 뭔가 잘한다고 대처를 잘한다고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기조는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 그러면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하면은 네. 지금 정부를 맡고 있는 사람이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보수 정당의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뭐냐 하면은 이대로 갔다가 이렇게 유화적으로 혹은 타협적으로 혹은 어떤 점에서 소극적으로 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 네. 다시 말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처럼 막 이렇게 강하게 그죠 막 강하게 던지는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미국의 유권자들 속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네. 트럼프 앞으로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지속된다고요? 네.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실제로 대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니 일단 1차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공화당의 후보의 선정에 있어서는 지금 압도적이에요. 네. 2위와의 격차가 엄청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공화당 후보가 되는 데는 뭐 문제가 문제가 없겠네요.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선까지 갔다라고 할 경우에는 대선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네. 거의 해결됐다는 얘기를 전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법 리스크들이 기소를 가가지고 어떤 판정을 받아가지고서 감옥 갈 일까지 생기면은 아예 대선 후보로 가는 일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 무마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대선 후보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저 지난번에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다시 미국을 강하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이번에는 더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미국 국민들의 상당수가 지금 현재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옛날에는 미국이 한마디 하면은 전부 그냥 예스하고 따라가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 또는 이란 같은 경우 사실은 사우디하고 이란이 수니파 시아파 해가지고 절대 만나지 않는 사이고 사실은 그 원수 사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현재 국제적인 정세가 만나지 않습니까? 뭔가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역전시킨다기보다도 있는 후보들 중에서 역전시킬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아마 트럼프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니까 네. 그렇게 작용을 한다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지금 트럼프의 네. 기소를 두고 미국이 이제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두 개로 갈라졌어요. 마치 네. 우리나라랑 비슷한 느낌도 드는데 그렇죠. 한쪽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시위, 네. 다른 한쪽에서는 트럼프를 체포하라는 시위가 이어지고 그렇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중도층은 여전히 가만히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까 제가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주로 이제 서부와 북부를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많고요. 네. 남부는 여전히 굉장히 강력한 그런 그 공화당 지지층인데 이 공화당 지지층들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쪽에서는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굉장히 미국 시민들의 시위라고 하는 굉장히 자발적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네. 비도덕 혹은 부도덕성인데
이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를 아예 망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대 피켓을 들고 나오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트럼프만이 살릴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또 찬성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는데 네, 앞으로도 양극단으로 가는 건 네, 비슷하죠. 이렇게 좀 준비해 주셔서 네, 함께 네, 얘기 나누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학 K사 조경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